천조원 시대를 맞이한 신탁. 파배왕제 마이클 잭슨도 재산 관리를 위해서 활용했다는 신탁. 트러스트.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 재산을 탁탁탁 하고 이전시키는 걸까요? 오늘은 신탁에 대해서 정확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을 알린 남자 신탁남 NH투자증권 신탁운용부 김범준입니다. 혹시 신탁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신탁이란 말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나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신탁은 영어 단어로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Trust, 신뢰라는 뜻이죠. 신탁은 신뢰로 시작해서 신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신탁의 법률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수탁자 간의 신임 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에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할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의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위탁자, 재산권, 수탁자, 법률관계. 시작부터 확 와닿지 않으시죠? 그러면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신탁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볼게요. 로마 제국 당시 게르만족과 훈족의 전쟁이 빗발쳤던 시기에 남자들이 전쟁에 참전하면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남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면 남아있는 내 처와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전하기 전에 잘만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토지와 재산 등을 양도하고 만약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면 그 토지와 재산 등을 잘 관리하거나 처분해서 내 처와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입니다. 그 이후 영국에서 유스라는 제도로 법제화를 시키는데요. 다양한 판례들을 정리하고 법적 요건 및 효과를 구체화하면서 현대 신탁의 근대법적인 체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재산 신탁, 생존 간병 역할, 치매, 반려동물 신탁 등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파배왕제 마이클 잭슨도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신탁을 활용했었는데요. 마지막 유언장을 통해 자기 재산의 20%를 아동 관련 자산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재산을 어머니와 자식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신탁을 활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신탁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잘만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법률적 정의에서 말씀드렸던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남자는 잘만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양도합니다. 여기서 재산을 양도하는 사람, 즉 전쟁에 참전한 남자를 바로 위탁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재산을 잘 관리하거나 처분해주는, 즉 믿을 만한 사람을 바로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남자가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하면 토지와 재산 등을 상속받게 되는 처와 자식을 바로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일단 신탁이 성립이 되려면 신탁하려는 재산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신탁 관계인, 즉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신탁 행위가 필요한데요. 신탁 행위는 반드시 신탁 계약이나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의사표시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신탁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신탁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말 신탁의 총 수탁권은 439조 원에서 매년 약 10%씩 성장하면서 2019년 말에는 969조 원, 2020년 6월 말 기준 1,00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자료를 통해서 2020년 6월 말 기간별 신탁 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은행 신탁은 약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 신탁은 약 1.8%, 증권 신탁의 경우는 232조 원 수준으로 전체 신탁의 약 2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자 인가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11월 현재 기준 은행은 20곳, 증권회사는 18곳, 보험회사는 6곳, 부동산 신탁회사는 14곳에서 신탁업 인가를 받고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신탁은 자산 운용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금전 신탁은 투자를 통해서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투자를 위한 신탁은 대부분 금전 신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위탁자가 돈을 맡기고 상호 간의 계약에 따라서 수탁자는 자금을 운용합니다. 이때 수탁자는 채권, 주식, 부동산 등의 대표적인 자산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오늘날의 신탁은 대부분 투자를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종합재산 신탁은 가족 또는 제3자에게 나의 재산을 안전하게 이전해주기 위한 자산관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갈수록 자산 형태가 복잡해지고 법률적인 해석도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잘 관리해주고 내 후손에게 안전하게 자산을 이전해주기 위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쟁에 참전하는 남자나 마이클 잭슨 사례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재산 신탁은 대출과 자산의 유동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동화라는 개념이 다소 어렵게 다가오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자산입니다. 이러한 부동산이나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 즉 분양대금이나 임대료, 매각대금 등을 담보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나 건물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고려해서 투자할 수 있으며 자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신탁은 이러한 자산의 유동화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담보자산의 관리, 보관, 처분 등의 업무를 주관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보자산의 부실 리스크를 사전에 잘 관리하거나 계획했던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담보자산의 관리, 처분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탁은 별도의 신탁법이 존재할 만큼 아주 많은 법률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징 또한 많이 있지만 신탁의 DNA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립성입니다. 위탁자가 재산의 명의를 수탁자에게 넘기게 되더라도 이 재산은 결국 수익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탁자가 이전에 채무가 아무리 많더라도 위탁자로부터 명의를 넘겨받은 재산과는 상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유연성과 다양성입니다. 재산을 위임받은 수탁자가 목적과 관리 방법에 따라 수익자를 위해 재산을 관리, 보관, 처분하게 되는데요. 목적과 관리 방법은 어디까지나 위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다른 자산관리 수단에 비해서 상당한 유연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과 관리 방법, 만기 등 계약 조건 등을 수시로 변경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신탁의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신탁에 친숙해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 컨텐츠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